안녕하세요. 미탐TV입니다. 오늘은 우량주사전 33번째 기업 화이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자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더 유명해진 회사였죠. 처음에는 이제 비아그라로 돈을 많이 벌다가 그다음 특허 만료되면서 복제약들이 나오면서 상당히 매출이 정체돼 있고 소폭 감소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의 수혜를 상당히 많이 본 기업입니다. 초창기에 백신을 가장 먼저 바이오엔테크와 개발해서 이제 백신을 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선두주자로서 어떤 그 브랜드라든지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큰 폭으로 성장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수혜를 누가 받냐? 그러면 아마 화이자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정도로 굉장한 브랜드적인 면에서 또 기업의 실적인 면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좋은 실적들을 얻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 그 다음에 기업에 대한 올해 예상 실적, 그 다음에 배당과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이 회사의 어떤 종목 진단과 적정한 주가와 관련된 부분들까지 빠르게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이자. 화이자는 이렇게 바이오엔텍이랑 코로나 백신을 생산을 했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 백신이 원래는 화이자, 바이오엔텍, 코로나 백신 이렇게 됐었는데 최근에 백신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발음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냐면 만든 말이라서 이게 코미너티라고 할지 코머너티라고 해야 될지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다 부르는 말인데 이게 정확한 말이 아니라 이게 코로나의 코비드의 코에다가 mRNA, 이 회사가 이제 mRNA 방식으로 이제 백신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커뮤니티에 커뮤니티, 요걸 다 합친 이제 이렇게 합성어다 보니까 이게 정확한 영어 단어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커뮤니티라기도 하기도 하고 코머너티라기도 하고 부르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되게 어려운 말인데 그냥 둘 다 아무거나 제가 입에 붙는 대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백신 이름이 이걸로 지금 이제 쓰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팍스로비드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최근에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약품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 먹는 약 치료제들을 또 개발해서 상당히 이제 앞선 이렇게 회사로서 자리를 잡고 또 매출도 많은 부분들에서 잡아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출 비중은 바이오 제약이 80%, 그다음에 전체적인 지역별 매출 비중은 골고루 좀 나눠져 있죠. 이머징 마켓, 미국, 유럽, 선진국 할 거 없이 백신이 전체적으로 팔려 나갔으니까요. 꼭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데들도 많이 팔려 나가면서 이런 이제 어떤 매출이 어느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편중되어 있는 부분들을 상당히 벗어나서 글로벌 제약사로서의 도약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차트는 보시면 이게 이제 파이자가 생산하는 이제 코미너티. 여기에 이제 어떤 점유율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코로나가 이후에. 그래서 지금 보면 70%가 화이자를 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이자 외에도 많은 회사들이 이제 코로나 백신들을 만들었지만 여전히 화이자하고 바이오엔텍이 공동으로 개발해서 만든 이 백신이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2021년도 1월 달부터 쭉 보면 이 비율이 거의 줄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선두주자, 그러니까 특히나 의료업계나 이런 치료제에서 선두업체의 어떤 효과나 이런 것들은 일반 제조업하고는 달리 상당히 더 오랫동안 더 강력하게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력한 점유율을 바탕으로 매출과 실적들을 어마어마하게 끌어올린 그런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팍스로비드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생산 능력들을 이제 지금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이제 상반기에 보면 그러니까 1분기 보고 이제 2분기 때가 더 많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1분기 때는 사실은 보면 이렇게 높지 않은데 500만 개 정도로 되는데 이게 한 300만 개? 그러니까 이제 2분기 때 더 많이 늘어나고 2022년도의 하반기 때 보면 올해 상반기에 비하면 3배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연간으로 보면 거의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올해부터는 이제 팍스로비드 관련된 매출액들도 상당히 많이 잡힐 거고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에도 역시 상당히 매출들이 올라가면서 화이자가 성장하는데 상당히 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제 떨어지게 되면 감염이나 이런 게 떨어지게 되면 백신 맞는 사람들이 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워낙
높은 성장을 보였기 때문에 그 빠지는 부분들이 일정 부분들 조정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화이자가 상당히 회사가 다른 단계로 갈 수 있는 되게 좋은 계기를 맞이했고 많은 캐시플로우를 통해서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좋은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적 분석을 좀 살펴보면 여기 이제 매출이 그냥 한 10년 동안 이렇게 조금씩 줄어왔죠. 왜냐하면 이제 주 매출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비아그라 관련된 제품들이었고 이미 특허가 만료돼서 뭐 복제약들이 다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출들이 뭐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가 2020년도, 21년도에 코로나 백신을 만들면서 급증, 그 다음에 22년도 올해까지도 지금 뭐 2차, 3차, 4차까지도 맞으면서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죠. 다만 이제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20% 정도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뭐 올해까지 뭐 백신들을 엄청나게 맞으니까 그런 거고 이게 이제 시장이 좀 안정화가 되면 코로나 관련된 것들이 좀 안정화되면 아무래도 백신은 좀 덜 맞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시장에서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은 보면 백신이나 이런 부분들의 효과가 짧게는 6, 7개월, 길면 뭐 한 10몇 개월 정도 간다고 해서 아마 우리가 독감처럼 매년 맞거나 또는 뭐가 안 좋을 것 같은 걸로 예상이 되는 분들은 맞아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거는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여기서 뭐 어떻다 말씀은 못 드릴 것 같고 시장에서 어쨌든 전문가들이 이제 의학업계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발표 자료나 이런 것들로 미뤄봤을 때는 현재로서는 그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상 매출을 보면 올해도 매출액이 34%, 그 다음에 주당 순이익은 한 90% 정도 급증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21년도에도 늘고 22년도에 늘었겠죠. 그래서 이제 주가로 보자면 22년도 올해도 뭐 한 가을 정도까지는 상당히 이 실적에 맞춰서 뭐 꾸준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2023년도에는 하락이 예상이 되니까 올해 말 정도는 또 내년도 실적을 반영하면서 조금 움직일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2024년도에 과연 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화된 상태에서도 다시 성장할 수 있느냐의 포인트가 과연 이제 화이자가 어떻게 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예상 실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또 회사에서도 기업의 실적들을 가이던스를 발표하기 때문에 그때 또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한테 브리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익률을 보면 이제 이 회사가 뭐 이익률이 이제 뭐 그전에는 계속 이제 떨어지고 있었죠. 매출도 줄고 비용은 계속 늘 거니까 줄고 있다가 코로나 이후에 이제 백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이익률들이 이제 순이익률들이 뭐 10년 내 최고치,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도 거의 한 30% 정도까지 올라오면서 영업 마진도 되게 좋아지는 이런 이제 케이스가 있었고요. 주당 순이익을 보면 이제 작년에 이제 2021년도에 뭐 3.8달러였고 올해가 7.3달러니까 이렇게 요 파란색 이렇게 아마 그래프가 1년 후에는 쫙 급등할 거예요. 주가는 반대로 작년 말에 59, 그 다음에 현재 53달러 정도 수준이니까 주가는 오히려 이제 횡보하고 있는 이런 단계인 거죠. 그래서 주가가 이익이 올라오면서 같이 올라왔고 지금 약간 횡보하지만 실제로 EPS는 올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시장이 좀 안정화가 되면 최근에 뭐 워낙 금리나 물가나 이런 것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런 문제들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주가들도 다 뭐 성장주나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마 그것들이 조금 안정화가 되면 이 회사가 끌고 가는 이익이 결국은 주가의 방향성을 같이 끌고 가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최근 1년 동안 주가 차트를 좀 보면 뭐 이렇게 뭐 아무래도 많이 올랐죠. 그 코로나 관련된 치료 관련돼서 상당히 많이 올랐었고 그 이후에 다시 조정을 크게 받았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성장을 움직임을 이렇게 가져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연말 기준 대비해서 주가가 지금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고 이익은 요 기간 동안 이익이 늘 것 같으니까 상당히 급증했는데 지금 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익은 한 2배 정도 올해 늘어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단계적으로 이 회사가 조정을 받으면서도 차근차근 제 가치를 찾아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어서 제가 그 재무 분석 관련된 부분들을 재무 차트를 통해서 조금 더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자의 재무 차트를 통해서 화이자의 재무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연환산 기준으로 좀 해서 차트들을 살펴볼게요. 연환산이라고 하는 거는 최근 4분기의 실적을 합산한 거예요. 그래서 뭐 연간처럼 보이는 거죠. 연환산이라는 게 연간처럼 환산했다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게 최근 10년치거든요. 10년치 차트를 보면 뭐 매출액이 쭉 감소하다가 네, 코로나 이후에 백신 개발로 그때부터 매출액이 급증하면서 네, 지금 영업이익하고 순이익들이 다 뭐 급등하는 이런 이제 구간에 들어갔죠. 뭐 분기로 봐도 마찬가지 뭐 데이터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분기에도 뭐 급등한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연간 데이터로 보면 연간도 이제 10년치 동안에 이제 데이터로 보는데 작년에 보면 뭐 거의 뭐 막대기가 2배로 쭉 쏟은 걸로 보이시죠? 그래서 상당히 많이 늘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다시 연환산으로 돌려서 나머지 것들을 빠르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교재에서 보셨다시피 예, 이익률이 영업이익률이 29%대로 과거에 30%가 최고치였는데 그 수준까지 최근 10년 내 최고치로 지금 다시 이제 회복이 돼 있는 상태고요. 부채 비율, 유동 비율 이런 거는 기업의 유동성 그리고 이제 재무의 안정성을 좀 체크할 때 보는 비율인데 부채 비율은 일단 그러니까 유동 비율 같은 경우에는 100% 정도가 넘어가면 기본적으로 뭐 유동성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139%니까 그렇고요. 부채 비율이 134%인데 미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134%면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을 보통 이제 100%를 기준으로 해서 넘어가면 좀 100%보다 낮으면 뭐 상당히 높다, 낮다 이렇게 하는데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본을 부채 비율이라는 게 자본 대비 부채거든요. 그러니까 내 돈과 남의 돈의 비율인데 내 돈이라고 하는 그 주주의 돈이라고 하는 자본이 보통은 이제 자사주를 매입하거나 또는 배당을 통해서 계속 뽑아내기 때문에 자본이 그렇게 잘 늘진 않아요. 그래서 부채가 그대로 있거나 자본이 줄면 부채 비율이 급등하는 이런 구조가 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주의 가치를 돌려주거나 이런 쪽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기본적인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미국 기업들이고요. 우리나라는 그런 거에 비하면 주주들의 가치를 돌려주는 것들이 상당히 좀 제한적입니다. 요즘 들어서 이제 배당을 좀 늘리고 있습니다만은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한다든지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만 되면 자사주를 매년 매입해서 소각하는 이런 절차들을 계속 거쳐서 기존의 주주들의 가치들을 계속 올려가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채 비율을 높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업종하고 같이 비교해서 보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보통 미국 기업들은 뭐 한 300% 뭐 이런 정도가 기본으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안정성을 볼 때 이제 부채 비율, 유동 비율 이런 거 외에 이제 다른 이제 뭐 이자 보상 배수, 그러니까 이자를 실제로 낼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시는 게 더 좋다고 보시면 되고요. 배당금은 보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상당히 배당주로서도 되게 유망한 기업이거든요. 보면 배당이 쭉 올라오잖아요. 배당이 계속 들어가고 있고 배당 수익률이 4.7에서 이렇게 2.6까지 떨어진 이유는 뭘까요? 네,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이라는 게 주가, 내가 이 회사의 주식을 지금 사면 얼마의 배당금을 받는지의 비율이 배당 수익률이잖아요. 배당금이 계속 늘고 있는데 그러면 배당금이 분자가 계속 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비율이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 분모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는 거죠. 즉 주가가 2021년도에 엄청나게 많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배당 수익률이 떨어진 이런 케이스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배당 수익률로만 보면 매력적이는 않지만 성장주로서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배당 성향을 보면 이제 작년에 40%, 배당 성향은 벌어들인 이익 중에 몇 %를 배당하는 애예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아마 이익이 크지 않았었는데 배당을 늘려야 되니까 아마 이익의 대부분을 배당하는 케이스들이고 그거를 제외하고 나면 대부분 한 50% 정도 전후에 배당들을 하고 있고 뭐 만약에 그해 이익을 많이 못 냈다 그러면 배당을 거의 100%까지 주면서까지도 배당을 늘려가는 배당에 대해서는 상당히 진심인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ROE하고 PBR 차트는 이게 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ROE는 수익성과 관련된 부분인데 ROE가 올라가면 PBR도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ROE가 12%일 때 PBR이 주가 순자산 배수가 3.07이잖아요. 이게 점점 같이 올라가잖아요. 네, ROE가 19%, 3.17, 3.18, 그 다음에 4.29 이때 급등하잖아요. 그러니까 ROE가 계속 올라가는데 이 PBR이 계속 멈춰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저평가 형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주식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 가격을 같이 맞추기 때문에 이 ROE가 높아지니까 같이 지금 따라 올라가고 있는 이런 형태들이고요. 이 운전자본 회전일수에서 이 재고자산 회전일수를 좀 눈여겨 좀 보시면 재고자산 회전일수라고 하는 거는 원료를 사서 물건을 팔리는 데까지 걸리는 날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그러니까 재료를 사서 만들어서 팔리는데 상당히 빨리 팔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 10년 동안에 보면 재고자산 회전일수가 대략 240일이잖아요. 그러면 대략 한 8개월치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원료를 가지고 뭐 배합을 하고 해서 물건을 만들고 이것들을 제품 포장을 해서 창고에 있다가 물건을 팔리는 데까지 대략 8개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지만 그 기업의 비즈니스 특성, 그 다음에 그 기업이 어느 업종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절대적인 수치 하나만 가지고 볼 수는 없고 그 회사의 과거하고의 평균치보다 높아지고 있느냐. 즉 여기 240일에서 높아지고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때는 546일이니까 뭐 1년 반 정도의 재고가 쌓여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서부터니까 완제품이 540일 쌓여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닌데 어쨌든 이 물건들이 잘 안 나가고 있는 이런 구조들, 이때가 이제 코로나 초창기겠죠. 초창기고 그 다음을 눈여겨보시면 이게 546일까지 있던 게 쭉쭉쭉쭉 떨어지기 시작해서 지금 100일이에요. 3개월치. 즉 과거의 8개월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낮춰져 있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거의 생산하면 바로바로 팔려 나가서 물건을 뽑아야 될 정도로 물건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잘 팔리고 있다는 게 여기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전일수를 보더라도 이 회사 물건들이 상당히 잘 팔리고 매출액이 급증하고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한번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매출채권 회전일수도 보시면 114일. 매출채권 회전일수는 뭐냐면 물건을 팔았어요. 그럼 바로 현금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계산서 끊고 나중에 몇 달 있다 현금을 주는데 이게 130일까지였다. 지금 52일까지 줄었네요. 과거가 68일이니까 과거 대비해도 빨리 줄었고, 즉 뭐냐면 물건 가져가면 현금을 빨리 줘야 다음 물건을 받을 수 있으니까 회사가 상당히 제품의 경쟁력이나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품의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지표라는 거죠. 네, 현금 흐름표로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영업활동이 현금이라는 게 엄청나게 많이 벌죠. 그래서 이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들어와야 되고요. 밑에 이 박스 표를 보시면 투자활동 파란색이 마이너스로 돼 있잖아요. 그다음 재무활동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는 게 우량 기업의 현금 흐름표예요. 그러니까 영업활동 플러스 투자 재무활동 마이너스 딱 그 형태대로 나타나죠. 여기가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밑에가 다 마이너스거든요. 실제로 이 값들이 왼쪽에 표가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우량한 현금 흐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캐시플로우도 상당히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PER은 최저가 한 10배 정도 전후까지가 제일 싸고 지금은 15배까지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배에서 15배까지 올라오면 이게 주가가 50% 오르는 거예요. 최소한. 만약에 순위까지 반영되면 그보다 주가 상승률이 훨씬 더 높겠죠. 과거하고 비교했을 때도 그렇게 높지는 않은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주가하고 주당 순이익은 아까 제가 차트 할 때 제가 살펴드렸으니까 좀 생략하고요. 주가 순자산 배수도 같은 의미니까 이 정도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재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이 회사가 상당히 재무 리스크는 거의 없고 실적들이 급증하고 있고 마진이 좋아지고 있고 밸류에이션 상으로 보면 ROE가 올라갔는데 PBR은 거기에만큼 충분히 올라가지 않아서 예전에 비하면 여전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다시 그 기업의 이제 배당이랑 그다음에 경쟁사들 진단 이런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 차트를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경쟁사하고 경쟁사와의 종목 진단 비교, 그다음에 적정 주가까지 배당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자하고 노바티스, 그다음에 머크 이 세 회사 정도를 저희가 비교를 좀 했고요. 시가총액으로 보면 머크가 2,100억 달러, 그다음에 화이자가 3,000억 달러. 화이자가 지금 가장 시총이 가장 높은 그런 상태입니다. 진단 점수를 보면 100점 만점인데 저희가 수익성, 성장성, 미래에 대한 성장성, 그다음에 재무에 대한 안전성, 그다음에 현금을 얼마나 캐시플로우가 좋은지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 회사의 독점력 등을 평가해서 100점 만점으로 하는데 화이자가 100점 만점에 98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은 거의 미국 상장 기업에서 지금 1위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위 0.1%고요. 노바티스 에이지가 79점, 상위 4%, 머크가 86점, 상위 1%. 최근에 보면 제약주들의 주가 상승이 상당히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진단 점수로 보더라도 상당히 모든 면에서 좋은 기업으로 지금은 실적들을 찍고 있는 상태인데 밸류에이션에도 보면 제약주들이 2020년도 코로나 그때 시점에 한번 반짝하고 나서 한 1년 가까이 거의 조정을 받았었거든요. 지금 다시 제약주들이 저평가 상태에 들어가면서 그 부분들의 주가가 최근에 보면 저점 대비해서는 한 20%에서 좀 많은 기업들은 한 40%까지 올라오고 이런 형태들입니다. 그래서 제약주들을 좀 올 한 해 좀 잘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예상 매출액을 보면 이제 화이자가 성장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노바티스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높았기 때문에 올해 좀 낮은 케이스고요.
그래서 매출액이 34%, 그다음 주당 순이익은 약 90%. 그래서 성장률로 보면 화이자가 가장 높고요. 머크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워낙 이제 이 회사도 큰 회사입니다만은 매출액이 18%, 그다음에 순이익이 한 41%. 그래서 머크도 굉장히 좋다. 그래서 얘도 86점으로 상위 1%에 속하는 굉장한 초우량주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잘 안 움직이니까 되게 지루해 보이지만 이걸 좀 길게 놓고 보시면 또 성장주들이 꺾이고 제약주들이 가고 이러면서 또 보면 S&P 500 지수보다는 이렇게 초과할 수 있는 이런 안정적인 또 이 섹터들이 바로 이런 바이오 섹터, 제약 섹터라고 보시면 좋거든요. PER로 보면 이제 화이자가 13.8배, 노바티스가 제일 싸긴 합니다만은 이쪽 부분의 이익 부분이 성장률이 낮기 때문에 이 PER은 이익이 떨어지면 당연히 PER이 다시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순이익이 떨어지는 것까지 감안하자고 하면 10배가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포워드로 PER을 계산해 보면 아마 10배가 넘어갈 것 같고요. 현재 이 부분들은 이익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 이익에 대한 성장률 대비 PER로 하면 현재 화이자가 가장 쌉니다. 그러니까 성장성 대비한 PER로 보면 화이자가 제일 싸고 그다음 머크, 노바티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퍼는 요거 자체로만 비교할 수도 있지만 요 성장률을 같이 비교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성장률과 PER을 비교하는 게 PEG, PEG라는 지표인데 이게 이제 피터 린치가 많이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PEG가 낮을수록 저평가돼 있다, 성장성 대비.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얘가 90%라면 90%, 얘는 18배잖아요. 90분의 13.8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이게 0.5 미만이면 성장성 대비 되게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주당 순이익이 90%가 성장한다. 그럼 PER이 45배 이하면 성장성 대비는 싸다. 이런 개념이 되는. 자, 여기는 41%잖아요. 머크는 그럼 41%면 PER이 그러니까 20.5배겠죠. 20.5배 이하면 성장성 대비에는 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장성 자체가 낮은 애들 있죠. 여기 만약에 성장성이 10%예요. 그런 거를 PEG를 계산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고성장주에 대한 거에 대한 평가에 대한 감안해서 보는 PER을 감안해서 보는 지표가 PEG지 성장성이 높지 않은데 PEG를 계산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이 지표들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주가 상승률을 보면 화이자가 49%, 5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에 머크가 21%, 노바티스가 6.6%, 그 다음에 S&P가 9%. 아까 말씀드린 그 성장 순으로 거의 나왔네요. 최근 1년 동안에. 그럼 지금부터 앞으로 1년은 어떨 거냐? 여전히 그러할 가능성은 좀 더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단순히 기업의 가치에 대한 부분들,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만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근데 시장이라는 게 그 외에 다른 변수나 뉴스나 M&A 이런 거 나오면 어떤 기업이 제일 많이 갈 수는 없죠. 근데 우리가 데이터에 의해서 합리적으로만 보자면 화이자가 지금은 가장 앞서 있는 형태의 성장, 기업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가 머크, 세 번째가 노바티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쟁사의 진단 점수를 보면 화이자가 98점으로 거의 5개 전 분야가 거의 만점을 받고 있고 특히 성장성 부분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성장성 부분들을 다 체크 안 하시더라도 이 지표만 보시더라도 이미 그 회사의 컨센서스, 실적들, 그 다음에 부채 비율, ROE, ROIC, 그 외에 현금으로 캐시플로우,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상의 어떤 현금 움직임, 이런 것까지 다 체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렇고, 노바티스는 역시, 성장성이 아까 상당히 점수가 낮죠. 아까 앞에서 본 지표가 숫자로 봤지만 그래프로 바로 보이잖아요. 독점력도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고, 머크는 5개 항목이 다 안정적으로 나오는데, 화이자보다 각각 분야에서 약간씩 부족한 상황이죠. 하지만 5개 분야 모두 다 상당히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좋은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이제 진단 점수나 자료는 초이스탁 US를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누구나 무료로 검색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수는 한 달에 한 번 보통 업데이트가 되고 또 실적 시즌에는 한 달에 2번 업데이트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의 변화들을 보면서 이 기업이 가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추적해 보시면 훨씬 더 아마 이 우량주 분석 코너를 여러분들이 재밌게 아마 좀 파악해 보시면서 업데이트 해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당을 보면 배당 매력주 중에 하나죠. 아까도 배당이 꾸준히 이렇게 성장해 왔고 올해와 내년에도 예상 배당들이 상당히 높아질 걸로 조금씩 높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주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시가 배당률이 옛날처럼 4%대, 3.5%대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배당주로서의 매력은 충분하다. 그리고 보너스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종목 진단과 적정 주가를 좀 살펴볼 텐데
뭐 주가가 최근에는 이렇게 단기적으로 올랐는데 중장기적으로 현재 좀 횡보하고 있는 상황. 네, 그런 상황이고 적중 주가는 역시 77달러 대비하면 상당히 낮다. 과거에 뭐 대비해서 주가가 올라와 있지만 여전히 낮고 투자 이 회사에 보면 배당 매력주의자, 이익 성장주의자, 소비자 독점주의 이 세 가지가 저희가 세 가지 배지를 달아드리는데 이 기업은 세 가지가 다 해당이 되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기업인데 그래서 이 기업을 초이스탁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어떤 기업은 하나도 없는 기업도 있을 거고요. 어떤 기업은 배당 매력주만 있는 기업이 있는데 이 회사는 배당 주면서 성장 주면서 독점과 관련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세 개 다 만족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정 주가를 좀 살펴드리면 네, 과거 2021년도 요 시점에 보면 요때는 요 적정 주가하고 고평가하고 사이에 이렇게 있었어요. 조금 더 올라가기도 했고. 근데 요 시점, 요 2021년도 이후에 요 시점에 보면 2022년도 올해 한 2월 달까지 보면 이때는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면서 저평가 라인까지도 빠진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됐고 주가는 예전에 거기에 맞춰서 고평가와 적정가 사이에 있다가 이제 기업의 가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는 그 밑으로 지금 떨어져서 저평가 영역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점들이 되게 굉장히 좋은 시점이었고 이 시점 대비해서 주가가 뭐 한 20% 정도 올라와 있지만 여전히 뭐 한 53달러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 가야 될 길들은 꽤 많이 남은 것 같다. 그리고 올해도 주당 순이익이 상당히 한 90% 가까이 늘어나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만 안정화되면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자기 자리를 찾아서 제 가치를 찾아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이자라는 기업도 올해 관심을 좀 가지시면서 뭐 뉴스라든지 실적 발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업데이트 해 가시면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